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제 어제는 이제 민법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제 민사소송법 사례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전 민사소송법 지금 변호사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쟁점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좀 다행히 뭐 쉬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가장 전형적이고 중요한 건 데서 많이 나오니까 철저하게 기본 정리를 잘 해놓고요. 그래서 또 기출문제 민법에서 확인해 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기본 쟁점 정리하고 뭐 사법시험 기출문제 연습하다 보면 거기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 많이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마찬가지 민사소송법도 하나씩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본 쟁점을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돼야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오든 뭐 하여튼 응용 문제 뭐 좀 이렇게 좀 지엽적인 거 나오든 기본만 돼 있으면 다 되니까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그래도 하여튼 민수법 지금 거기서 지금 이제 모든 그 저 교재가요. 교재가 지금 이제 그 기본 사례들 그 지금까지 수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판례 사안들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시 그 다음에 여기는 변리사 기출 문제도 많아요. 변리사 기출 문제도. 그리고 변리사 기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고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사실 뭐 당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교부제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판례 사안으로 만든 기본 사례하고 이것들. 그죠? 그 다음에 변호사 기출 문제들 쭉 이제 실어놨는데, 그래서 보고서 확인하면은,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여기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요. 그죠? 지금 확실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죠? 변호사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거 풀 수 있도록요. 지금 보면은 본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기본 사례를 해고 풀었을 때 한 80%는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8, 90, 80% 이상일 거예요, 이상. 그래서 이거 오히려 민수법은 좀 그 특정 과목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뭐 민법은 하도 양이 넓어가지고 그렇지만 하여튼 민사소송법은 그 어느 정도 기본 사례들 이렇게 좀 연습을 하면은 거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도 보면은 뭐 사망 많이 나온다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기판력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뭐 가등기엔 본등기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우리가 많이 찍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특히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 중에서 이제 전반부들 그죠? 올해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오늘도 저 기판력부터 할 거예요. 그다음에 후반부부터 보면은 양으로는 전반부가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여기 한 3분의 1, 5분지 3, 5분지 2 정도, 5분지 3, 5분지 2 정도 되는데 시험 나오는 거는 뒷부분이 훨씬 어렵고 뒷부분 양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1대1로, 1대1 정도로. 그래서 빨리 후반부를 해놔야, 그죠? 그래서 대부분 후반부를 안 해놓고 그러니까 후반부라는 게 이제 기판력, 그죠? 기판력, 그 다음에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당사자, 요 부분이죠. 다수당사자. 여기를 빨리 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민법에서도 우리가 채권, 물권 해고 그냥 민총 가면 민총은 좀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지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로스쿨생들이 뒷부분 포기해버리잖아요. 포기하고 아예 그냥 나오면 그냥 조금만 대충 맞자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회, 지금 뭐 우리가 하는 기회, 그죠? 한 10, 총 강의 10회 중에 한 5회, 6회만 잘 저기서 투자를 하면은, 그죠? 5, 6일 투자하면, 그죠?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고 그냥 포기한다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점점 시험이 어려워져 가니까는, 거기 이제 합격하기도 어려워져 가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일수록 빨리 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선 뒤에 이제 앞에, 맨 앞에 뭐 저 관할부터, 그 다음에 여기 증거 파트까지죠. 증거 파트까지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학교에서도 하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은 혼자 공부해도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빨리 하고 대입시키면 또 새롭게 볼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보는 시각이.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최다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민법도 그렇고, 민법도 사례 문제 거의 한 90% 이상은 다 푸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거를 해가지고 기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철저히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민사소송법은 물론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하면요 지금 본대로 지금 사례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례형이 기본이 돼 있어야 이제 이거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형도 해서 그대로 대입시키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택형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기록형에서는 잘 안 나오죠. 기록형에서는 뭐 지금까지 나온 게 장래잉해소라든지 그 다음에 기판령 뭐 이 정도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배점 그렇게 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록형은 많이 안 나오니까는 사례형, 선택형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례형은 아까 말한 대로 7, 80% 이상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7, 80점 이상은. 선택형도 15문제 중에 여러분들 한 10개 이상 하여튼 12개 근처 아주 지엽적인 거 내는 거 빼고는요. 선택형 그런 거 뭐 규칙에서 내고 막 이러는 것들 빼고는 여러분들 본질적인 건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좀 너무 어렵게 안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공부하면 훨씬 고득점을 민사소송법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첫, 노트로는 첫 페이지를 봐보세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간단히 보고, 그래서 개관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는 지금 좀 뭐 어느 정도 알 테니까요. 맨 처음에 소장을 제출하겠죠. 소장 제출하고, 그 다음에 재판장이 소장 심사를 해서 청구가 특정되어 있는지 당사가 특정되어 있는지 심사를 하죠. 그래서 만약 불특정이 됐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것처럼 불특정이 됐다 그러면 보정명령이 나가고 보정 안 하면 소장 각하 명령을 한다. 소장 각하 명령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해서 이런 논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장 심사를 통과하면 소장 부분을 송달을 하고 피고한테 그죠. 소장 부분을 송달을 해서 재판이 진행되죠. 그래서 피고한테 답변서 제출 의무 그죠.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그래서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 안 하면 변론을 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버리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도 통과해버리면은 이제 소송 요건을 심사하죠. 소송 요건. 소송 요건 심사를 해서 지금 소송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제가 어저께까지 민법을 하더니 당사자 목적 의사 법원 청구 법원하고 당사자 그 다음에 청구 이렇게 해요. 그죠? 거기서 법원에서 재판권 간할권 당사 능력 소송 능력 적격 청구 소외이익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 당사 청구에 대한 재판을 받을 자격인 소송 요건을 심사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흠이 있으면은 이건 소를 부적법 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리죠.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돼서 여기가 본안전이죠. 본안전. 그래서 이제 본안전은 주로 이렇게 소의 적법 여부, 그죠?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본안전. 그죠? 본안전 문제. 여기까지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소송 요건을 통과하면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변론 기일을 열죠. 변론 기일. 변론 기일에서 사실의 주장과 증거 조사를 하고, 그래서 증거 조사를 해서 이제 판결에게 성숙하게 되면 변론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죠. 판결을 선고. 여기서 판결이 선고하고 이게 확정이 되면 이제 기판력이 발생하죠.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기판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패소한 자는 상소를 하겠죠. 상소. 그죠? 상소를 해서 2심은 상소, 그 다음에 상고, 그 다음에 확정되면 재심까지 해서 여기까지에 대해서 이제 1대1 소송에 여기까지가 보통 기본 흐름이죠. 그죠? 1대1 처음부터 그죠? 소장 제출해서 판결에 상소해서 끝났을 때 판결이 확정할 때까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청구가 여러 개일 때 청구 복수일 때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다수 당사자일 때 당사자는 그래서 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죠? 이렇게 여기가 뒷부분이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요 앞부분 그죠? 앞부분하고 여기 뒷부분 양은 앞부분이 많죠. 그렇지만은 어려운 거는 여기 훨씬 어렵죠. 그래서 사대 난자라고 그래서 빨리 요거를 처리해 버리면 그죠?
그러면 이 앞부분이 훨씬 수월하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한다. 그리고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바로 앞으로 가가지고 정리를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노트에서 2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그 맨 처음 날 매번 기본 강의 때도 맨 처음 날 하는 건데 그 민사소송법의 규정이요, 규정.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법원의 조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본다는 민소법 규정이죠, 민소법 규정. 민소법 규정을 분류를 한다. 민소법 규정은 크게 훈시 규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처럼요, 효력 규정으로 나눈다. 훈시 규정하고 효력 규정. 그러면 이렇게 논의의 실익이 뭐냐면은 민사소송법 크게 훈시하고 효력으로 둘로 나눠져요. 그죠?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그래서 나누는 논의의 실익은 이 민소법 규정을 위반한 소송행위의 효력, 그 소송행위의 효력이 과연 무효냐 유효냐 또는 취소할 수 있느냐 요거를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논의의 실은 훈시 규정을 위반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해요. 이건 무효나 취소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훈시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거의 한 몇 프로, 1, 2%밖에 없어요. 거의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199조라든지 몇 개고 얘만 알아두면 되는 거고 그거보다 이거는 위반하면 그 위반에도 위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구나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효력 규정 위반의 소송행위 효력이 드디어 이게 무효화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거. 그래서 효력 규정. 그래서 효력 규정이 거의 99% 이상 되죠. 99%.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효력 규정은 둘로 나눈다. 둘로 나눠가지고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임의 규정. 그래서 민법하고 그 나누는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기억할 것. 민법은 맨 처음에 그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강행 안에 단속, 그 다음에 효력 규정 나누는 거 완전히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눠보고. 그럼 이렇게, 여기 둘 다 효력 규정에 둘이 있는데, 그러면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은 왜 나누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강행 규정이든 임의 규정이든 위반하면 위반의 효력으로 나타나가지고 무효가 되는데 왜 나누느냐 하면은 강행 규정은 여기서 이 강행 규정 위반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의를 하든 안 하든요. 이의를 하든 안 하든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심사를 해요. 직권으로 위반 여부를 심사한단 말이에요. 위반 여부를 심사해가지고 위반 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위반 시 무효로 처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직권조사 사항이 제일 많죠. 직권조사 사항이.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을 하든 안 하든 구속되지 않고 직권 위반 여부 심사를 한다. 이거요. 그래서 이게 또 여 중에 90% 이상을 차지하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거의 강행 규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임의 규정은 여기서 이제 당사자가 이런 소송행위가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 위반이 됐다. 그래서 이의가 있어야 이의를 해야지 심사를 해주지 이의를 심사한다. 심사해가지고 위반 시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이의가 없으면 그냥 하자가 치유된다. 하자가 치유돼서 유효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거가 나타나는 게 이의권 포기 요 현상, 그죠? 이런 것을 민사법 150조 이권 포기 상실이라고 그러죠. 포기 상실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대상이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당사자 이의가 있어야만 심사한다. 여기는 이의 유무를 불문하고 심사.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임의 규정이 한 10% 되죠. 여 안에서. 그죠?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몇 개 체크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제도들이요. 이제 기판력이다. 기판력은 뭐 당연히 강행 규정이겠죠. 그 다음에 상수에 관한 거 여기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되느냐.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중에서 여기서 이제 청구의 복수 여기서도 이제 몇 개 임의 규정들이 나타나죠. 물론 대부분은 강행 규정이에요. 대부분 다 강행 규정인데 상수도 그렇고 그래서 임의 규정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 주의하고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 이제 사례를 풀면서 이게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면 어디에 해당되냐 그런 거를 먼저 처음부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이 구조를 보고 이제 이해를 하고 답안지 쓰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될 테니까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본다. 그러면 거기 이제 노트에서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강행 규정 위반 시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가 되는 형태가 이제 세 개가 나타나죠.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의 소재기가 됐다. 소재기. 그다음에 강행 규정 위반의 소송행위. 소송행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강행규정 위반의 강과 판결이죠. 강행규정 위반의 판결. 그래서 이렇게 강행규정
강행 규정을 위반한 소재기가 됐다. 그럼 강행 규정 위반의 소재기, 이 소재기 자체는 무효예요. 무효. 지금처럼 무효다. 그렇지만 법원이 이렇게 강행 규정 위반의 무효인 상태로 놔두질 않고, 이거는 대부분 여기처럼요, 소각화 판결. 그런 강규정 위반의 소재기는 소송유권 흥결로 연결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법원 조치는 소를 각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 것이냐, 어떤 조치를 취하냐, 소각화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송에는 각종 주장 부인 항변, 그 다음에 뭐 응소하고 신청하고 뭐 증거 신청하고 그런 것들이죠.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죠? 이랬을 때. 그랬을 때 얘가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 그죠?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 그랬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 다 무효죠. 무효. 그러나 이건 소재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각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원이 배척한다, 이런 말. 안 받아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표현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기, 이제 소송행위를 각종해서 이제 판결을 한다. 판결은 법원의 행위죠. 법원의 행위. 법원의 행위다. 그죠? 법원의 행위라는 거. 그렇게 하고 저기 소재기는 원고의 행위고, 그죠? 원고의 행위고. 그 다음에 소송행위는, 각종 소송행위는 당사자, 원피우가 하는 것도 있고, 그죠? 원고 피우와 각종 소송행위를 하고, 법원이 하는 것도 있죠. 법원이 뭐 변론기일날 소송 진행하고, 그죠? 각종 소송 지휘를 하고 뭐 이런 것도 법원의 소송행위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이렇게. 근데 판결은 법원의 소송행위죠. 그죠? 이렇게 나눠지죠. 다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판결이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 그럼 이런 강행 규정 위반한 판결이 주로 저기서 책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뭐를 간과한 판결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 어떤 흠이 있는데 흠을 간과한 판결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과한 판결은 강행 규정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위법하겠죠. 위법. 그죠? 위법하다. 법을 위반했으니까 위법하다. 그죠? 위법하다. 그래서 위법의 정도가 크면 그 판결 자체가 무효로 처리해버리죠. 무효. 그렇지만 판결에서만큼은 이거를 갖다가 무유의 정도 하자 크지 않으면은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걸로 처리해버려요. 취소할 수 있는 걸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는 민사소송법에서는요.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소송행위는 다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로 처리해야지 소송행위는 취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민법상 개념에 취소라는 게 없다는 것. 당사자의 소송행위, 물론 법원의 소송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각종 소송행위는 무효만 이제 취소라는 게 없고, 취소라는 개념은 판결에만 있어요. 판결에만. 그래서 법원의 소송이 판결. 그래서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취소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판결이 확정 전에 상소고, 상소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고, 확정 후에는 재심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뭐뭐 흠을 간과한 판결을 취소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취소라는 개념은 민법이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유효하지만 여기서 취소를 해버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소급해서 무효에 대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무효라는 건 처음부터 이건 무효고, 그죠? 이건 민법의 법률행위 무효 취소 개념 똑같은데, 이거는 법원의 판결을 일으킨다는 거, 그죠? 그래서 상소, 재심. 판결은 언제 확정되냐면 판결 정보는 송달, 그죠? 기본을 그 마인드를 계속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정보는 송달부터 2주가 지났다, 그죠? 2주가 지나면 물론 다른 사유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할 때 이제 사례 풀 때 이제 다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법원에 조치를 논하라 할 때 쭉쭉 보면서 당사자의 구제 수단을 논하라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법원에 이걸 하는 이유가 항상 그 민사소송법에서 마지막 문제 질문을 보면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이 소는 적법한가? 그럼 소재기고요. 그다음에 소송행위는 효력이 어떠한가? 그럼 무효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판결인데 적법하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냐? 뭐 이런 거 했을 때 다 이게 지금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전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았죠? 기초 지식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2주가 지나기 전에는 확정 전이니까 요때 2주가 지났을 때 확정이 되죠. 그죠? 판결이. 따라서 확정 전에 상소를 하고 확정으로 재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확정으로 재심. 이런 식으로 구제수단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무효일 때는 무효인 판결도 취소할 수 있느냐. 판례는 취소를 허용을 안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확정전 상소, 확정 후 재심 같은 걸 다 안 받아줘요. 확정 전 상소도 부적법하다고 해서 각하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확정 후 재심도, 왜냐면 무효니까 이걸 갖다가 상소나 재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무효이기 때문에. 그죠? 재심도 부적법 각하를 해버려요. 그래서 둘 다 안 받아준다는 거. 그래서 확정전 상소, 확정 후 재심은 유효한 판결일 때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위법하죠. 위법이 있으니까 그죠? 취소시키는 거죠. 근데 취소 안 시키면 유효하다. 그렇게 돼가지고 정리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를 좀 짜놓고 시작을 하겠어요. 알았죠?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럼 어디로 가냐면은 노트에서 이제 말한 대로요. 바로 기판력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네 개를 빨리 처리해버리고 그래서 236페이지요. 그래서 기판력 236페이지 부분부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노트는 236, 그죠? 236페이지. 그 다음에 책도 이제 거기서 본 대로요. 거기서 본 대로 490페이지, 490페이지 보고 쭉쭉 정리하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예, 그럼 먼저 노트로 정리하겠어요. 책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기판력의 사례풀이 구조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판력에서 이제 맨 처음에 그러면은 일단 거기서 기판력에서 그렇다면 갑이 을한테 원고 피고라고 하고요. 일정한 A라는 청구를 했다. 그죠? A라는 청구를 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판결이 확정이 됐다. 판결이 확정. 됐다. 그래서 판결문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지우고 이렇게 판결이 확정되겠죠. 판결 해가지고 원고 갑 그죠? 피고 을 그다음에 변론 종결일 변종일 그다음에 주문 피고 원고에게 뭐뭐를 이행하라 또는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승소든 패소든 간에 갑이 다시 을을 상대로 또 A라는 청구를 또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이 청구를 받아줘야 되느냐 이거 이 청구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장이죠. 소장으로 나타나겠죠. 소장에서 원고 갑 피고 을 그다음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렇게 나오죠. 예. 예, 이렇게 비교를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죠. 두 개를 비교를 한다. 그죠? 두 개를 비교를 한다. 그랬을 때 이걸 받아주느냐 이게 문제죠. 그러려면 이제 기판력은 이렇게 판결이 확정만 나오면 그런 여러분들이 사례형이든 기록회든 판결이 확정됐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기판력이 발생. 그럼 발생했다. 그럼 이게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을 하는지 를 검토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관적 범위는 이제 여기서 본 대로 당사자가 동일한지 그래서 여기서 판결의 효력 갑과 을한테 원피고죠. 원피고가 다시 판결에서 원피고가 났는데 그 후수에서 원피고가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하고 기판력이 작용을 하는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관적 범위에서 작용하는지를 먼저 보는 거죠. 주관적 범위에서 주관적 범위.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본 대로 객관적 범위. 그럼 이제 여기서 판결 주문하고 이유에서 판결이 나왔겠죠. 그죠? 피고는 뭐 하라. 이유에서 뭐 쭉쭉 나왔겠죠. 그죠? 이거랑 청구 취지 청구원이랑 비교를 하겠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객관적 범위.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범위로서 청구. 그 다음에 여기는 주관적 범위, 당사자. 이렇게. 그래서 미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적 범위죠. 이제 시적 범위. 그래서 세 번째로서 시적 범위가 변론 종결일이랑 문제가 되죠. 변론 종결일까지 변론 종결시 표준시고 변종시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 저기 작용을 하느냐 해가지고 시적 범위에서 이제 변종 이후의 사유냐 변종 전이냐 뭐 이거를 판단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세 군데에 다 작용을 하면 엔드예요. 다 작용을 해야 돼. 다 작용을 해야지 그러면 기판력이 그렇게 세 군데 다 작용을 하면 이거는 전수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이런 말을 쓰죠. 후소에 미친다. 그죠? 전수의 기판력이 그죠? 전수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작용한다. 똑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전수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면 법원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럼 법원은 어떤 후소 법원은 요 소를 제기받은 후소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그죠?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발생 작용 법원의 조치 그죠? 발작법 이렇게요. 발생 작용 법원의 조치 3대 논점이죠. 이 순서대로 언제 사례를 풀 거예요. 전부 다. 거의 90% 이상 이런 상태로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서 하느냐 하면은 왜냐면 갑이 만약 여기서 패소 확정됐다.
패소했는데 또 소를 또 제기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다른 법원에서는 주장 증명하면 승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승소와 패소가 똑같은 사건, 똑같은 당사자인데 이렇게 승소와 패소가 달라진다. 이런 거를 판결의 모순저촉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결의 모순저촉을 우리 민사소송법 학자들은 또 판례는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그래서 똑같은 사건인데 어느 판사는 승소, 어느 판사는 패소 이렇게 되면 국민에 대한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허물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험에서도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는 제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죠?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처럼 기판력, 그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걸 안 받아줘요. 어떻게든 소를 각하하든 그다음에 청구 기각을 하든 안 받아줘요. 그렇지? 그래서 후소를 안 받아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모순저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저촉 방지, 그죠? 이렇게 이게 대표적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판력이죠. 이거 말고 소송 계속 중이라면 중복소재기, 그 다음에 전소 취하 후소 제기하면 제소 금지 이런 걸로 또 다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판력이 기초가 돼 있어야 중복소재기, 제소 금지 그런 게 쉽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다 민사소송법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제 뭐 좀 다 요거 끝나면 이제 사법연수 문제인데 거기서도 민사소송법 쟁점은 기판력만 해요. 사법연에서 기판력만 딱 정리해요. 그래서 딴 거는 거의 거기 저기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고 기판력만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여러분들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렇다면 첫 번째 기판력이 발생하는가 보자. 발생 요건이죠. 발생 요건. 언제 발생하느냐. 그래서 발생하느냐. 그래서 기판력의 발생 요건을 보면은 이 판결이 확정돼야 돼요. 확정. 지금처럼 확정. 아까처럼 저기 확정. 그죠? 여기 있었지만 이렇게 판결 정보 송달이 2주가 지나는 등 가정 중에 이렇게 확정이 돼야 돼요. 그죠? 판결이 확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종국 신급을 끝내야 돼. 종국 판결은 신급을 끝낸다. 그래서 1심, 2심, 3심 판결이죠. 그렇게 하고 유효해야 돼. 유효. 아까 본 대로 그래서 지금처럼요. 아까 무효인 판결은 무효인 판결 상소나 재심을 못한다. 그래서 유효한 판결만 저기 기판력이 발생해요.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은 따라서 무효인 판결, 그죠? 무효인 판결은 기판력이 발생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기판력이 안 발생한다. 따라서 무효인 판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개 있어요. 4개. 그래서 나머지 있지만 시험엔 거의 안 나오고요. 무효인 판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단 제망 적게 앞졌다서 대충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보통 수험가에서 그래서 재판권이 없음을 간과했다. 없음을 간과한 판결. 그 다음에 재소전 사망이죠. 재소전 사망. 그래서 제망을 간과한 판결. 그 다음에 당사 적격, 제망적, 그래 당사 적격을 간과한 판결. 그 다음에 소송 계속, 이게 없음을 소송 계속이 소멸됐거나 없음을 간과한 판결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제망적계 요것들은 무효인 판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기판력이 안 발생이죠. 안 발생하면 작용도 안 하겠죠. 안 발생한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런 것들은 기판력도 안 작용을 하겠죠. 안 작용. 그래서 후소는 적법하게 되겠죠. 후소는 여기서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 전소 판결이 여기 제망적기 여기 재판권 저기 재소전 사망 그다음에 그것도 이렇게 소송 계속 없거나 이렇게 당사자적 강간 판결이다. 그러면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지 않으면 작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해야 작용 안 하면 작용을 안 하죠. 작용을 안 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후소는 적법하고 따라서 적법함은 항상요. 여기서 지금 본 대로 소송 요건 구비했느냐 그러면 적법하다. 그죠? 여기 적법하잖아요. 적법하면 본안 심사한다. 이런 순서대로 가요. 반드시 적법부터 심사해. 적법부터 알았죠? 왜냐하면 소송요건 선순위성 때문에 부적법하면 소각하에서 없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법해야지만 본안 심사한다. 그래서 그래 소송요건을 구비해야지만 본안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적법 본안 답안지 쓸 때도 항상 적법한지 여부를 보고 본안 판단을 해본다. 이런 식으로 답안지 쓸 때도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적법하기 때문에 본안 심사를 해준다.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요거 이외에 나머지 어떤 하자가 있는 판결은 일단은 이건 다 아까 본 대로 유효해요. 유효하고 따라서 기판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요거 4개 빼면 나머지 90%죠. 90%는 다 아무리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유효하다고 보고 유효한 판결로서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러니까 가볍게 보고 요거는 발생 요건은 그다음에 이제 기판력의 그 발생 그죠? 그 작용. 기판력 작용 범위. 그럼 먼저 주관적 범위라고 그랬죠. 주관적 범위는 일단 원칙적으로 기판력은
원피고 판결의 효력은 원피고한테만 미쳐요. 여기처럼 판결문에 갑을 판결 났으면 갑하고 을한테만 미치지 갑자기 이게 그 다른 뭐 병한테 미친다든지 A한테 미친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안 미쳐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연하죠. 원피고가 소송을 해서 원피고한테 판결 났으니까 원고가 승소했으면 피고한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 제3자 병한테 가서 강제 집행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3자한테는 안 미친다. 그죠? 여기서처럼 갑과 을이다 그러면 갑이 받은 판결 그죠? 을이 받은 판결 그럼 갑하고 을한테만 미치지 이게 제3자한테는 안 미친다. 이건 너무 당연하겠죠. 이거는 이렇다. 그런데 다만 항상 그러면 원칙은 이런데 예외적으로 법이 있으면 제3자한테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법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민사법 엄청 많죠. 원칙 안 된다. 다만 법이 있으면 된다.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전편에 모든 제도에 걸쳐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원칙은 안 된다. 법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 법이 뭐냐? 218조 1항 변종대 승계인, 2항 추정 승계인, 3항 소송 담당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관적 범위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주관적 범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주관적 범위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는 지금 본 대로 객관적 범위는 다시 둘로 나오는데 전소에서 기판력의 발생 범위. 기판력이 발생되면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그래 여기죠. 그러니까 기판력이 여기서 주문에서 판결문에서 주문 판단, 이유증 판단 나오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어디에만 발생해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원칙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주문에만 발생하죠. 주문 판단에만 발생. 그래서 이유증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여기 주문 판단에만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유증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얘 똑같아요. 예외적으로 법이 있으면 이게 이제 216조 1항이란 말이에요. 216조 2항에서 보면 이유중 판단인데 상계에서 판단은 분명히 항변이란 말이에요. 항변. 그래서 방어 방법으로서 이것도 이건지만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돼 있죠. 원칙 안 된다, 예외된다. 이것도 원칙 안 된다, 예외된다. 법이 있으면 이것도 216조 2항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계인 이유중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렇다면 후소에 기판력이 후소의 작용 범위 발생했으면 언제 작용을 하느냐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여기다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다. 그럼 어떤 청구에 작용을 하느냐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전소와 후소가 동일하거나 청구가 동일하거나 그 다음에 동일하거나 그 다음에 모순되거나 그 다음에 성결 관계에 있거나 이렇게 어쨌든 동일 모순 성결 이렇게 이럴 때만 동선모 해가지고 동선모 하여튼 이럴 때만 작용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용 범위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적 범위죠. 시적 범위 그럼 시적 범위에서는 표준시 그러면 기판력은 어느 시점에서 기판력이 발생하느냐 이 변종시 변론을 종결할 때 변론 종결시 그래서 여러분들 판결문 보면 변론 종결이 항상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종시다. 변종시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것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이것 때문에 차단유가 나타난다. 차단유 실권유 차단유 뭐 하나 여러분 정하면 돼요. 나는 실권유든 차단유든 아무거나 하나 쓰겠다 이렇게. 그래서 변종 시에 기판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변종 전에 그죠? 변론 종결 전에 주장 할 수 있었던 그죠? 그러니까 주장했거나 했다 또는 할 수 있었다 가능했다 하진 않았지만 가능했다 이런 뜻 공격 방어 방법은 다 차단된다죠. 공방은 차단된다. 차단된다는 말은 차단된다 이렇게 된가 차단된다 이거는 주장을 못한다는 거죠. 주장을 못한다. 그저 기판력에서 차단된다는 말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차단된다는 것은 후소에서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후소에 주장을 못한다. 이 말은 주장을 못하니까는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는 기판력이 미친다는 뜻이야. 기판력이 미친다. 그래서 전소 변종 전에 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 다 차단된다. 이 말은 주관적 객관적 범위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후소에서 차단된다. 따라 주장 못한다. 그래서 전소 기판력 후소에 미친다. 뭐 기판력이 저촉된다. 미친다라는 말도 쓰고 저촉된다는 말도 쓰죠. 그죠? 이렇게. 전소 기판력의 후소는 저촉된다. 이렇게 미친다, 저촉된다.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차단유 예외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외 1. 예외 1. 그죠? 그래서 따라서 전소, 변종, 후 새로이 발생한 사실. 그죠? 새로이 발생한 사실은 차단 안 된다. 새로이 발생한 사실은
차단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 2로서 전소 변종 전이라도 소속물이 다르다. 그럼 차단 안 돼요. 다르다. 그렇게 되면 역시 차단 안 된다. 그래서 차단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의미는 사례를 풀면서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오늘은 주관적 범위보다 이제 객관적 범위요. 이제 작용, 요거를 많이 풀게 될 거예요. 요거를 많이 풀고. 일단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 범위 연습하고, 요쪽에 맞춰서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동일, 그래서 기판력이 발생하고 작용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법원의 조치, 후수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판례는 그러니까 판례는 일단 이게 동일하고요. 또는 모순으로 작용할 때, 동일 모순, 이렇게. 동모, 그죠? 동일 모순. 이렇게 작용할 때는 판례는, 모순금지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모순금지설. 모순금지설이다.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처럼요. 이렇게 모순 저촉을 방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을 금지한단 말이에요. 모순을 금지. 기판력의 취지는 이렇게 기판력을 왜 제도를 논하느냐. 이렇게 판결의 모순 저촉을 방지해서 후소 법원이 모순 저촉될 우려가 있으면 다 금지시켜서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소각하나 청구 기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모순 금지설이에요. 따라서 모순 금지설은 전소에서 승소 확정됐다.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런 사람이 다시 후소를 제기하면 후소 제기했다. 그래서 동일 모순으로 후소를 제기하면 이런 사람은 승소했으니까 이미 권리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해버려요. 소를 부적법 각하. 그래서 전소 승소 확정. 그러나 전소에서 패소 확정됐다. 전소 패소 확정. 전소에서 패소 확정됐으면은 이 패소 확정된 자가 후소를 제기했다. 그렇으면 이 사람들은 권리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 패소했으면 권리보호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보호는 있지만 기판력 때문에 모순된 판단 금지, 모순금지가 작용해가지고 모순금지 따라서 또 그대로 패소해요. 그래서 청구기각을 당하죠. 청구기각. 그래서 요 정도, 그죠? 그래서 전소 승소 확정, 권리보호에서 소각화, 전소 패소 확정, 모순금지, 기판력 모순금지에 청구기각하는 게 판례다. 알았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성결로 작용할 때요. 성결로 작용할 때는 이때는 소각화라는 게 승소든 패소든 소각화가 없어요. 소각화라는 게 없고 전소 판단을 전제로 항상 전소 판단을 전제로 해가지고요. 항상 본안 판단을 해준다. 본안 판단을 한다는 게 우리 저기다. 그렇죠? 전소판. 본안 판단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이론. 그죠? 기본 이론이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첫날은 요걸 기초해서 대입시키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에서는 490에서 491페이지까지 똑같이 해놨어요. 논점의 정리, 로마자 2번 기판력 발생, 작용, 그 다음에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법원의 조치, 동일 모순, 모순금지와 성결관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그 책에서요, 일단은, 이 책의 편제를 위해서 이제 주관적, 객관적, 시적으로 쭉 나눠놨어요. 그런데 먼저 어디부터 연습을 하냐면, 객관적부터 연습을 해서 보통 저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냐면은, 거기 522페이지 책에서요, 그래서, 예, 노트도, 거기, 456페이지, 아니 256페이지로 가가지고 그래 책은 522 노트는 거기서 256 가가지고 거기를 하나씩 해가지고 이 전체를 연습을 해야 돼요. 전체를 흐름을. 그래서 주로 이제 근데 문제는 거기서처럼 동일 모순 성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객관적 범위에서 그죠? 지금 객관적 범위를 한다. 왜냐면 주관적 범위는 대부분 동일한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관적 범위요. 그래서 특이한 것만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주관적 범위는 거의 여기 218조 1항 2항 3항을 하는데 그 전에 객관적 범위에서 동일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모순일 때 어떻게 처리, 성결일 때 어떻게 처리, 요걸 하게 돼요. 요거를 하죠. 요걸 해서 객관적 범위가 좀 돼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다 연습하게 될 거예요, 기본. 그래서 주관적, 객관적, 시적을, 기본 연습에 기본 연습. 그래서 보통 첫날은 이걸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522페이지 보고, 노트는 256 보고 한번 정리를 하는데, 그 노트에서는 철저히 판례만 보세요, 판례. 거기서는, 노트에서는 그 학설까지 다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들 철저하게 판례만 보면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446자의 소송물 동의를 원해서 사실관계 기차사고로 부상을 당한 승객합은 기차회사 을을 상대로 1,000만 원의 배상 청구를 불법행위에 구했다가 패소를 하고 확정된 뒤에 같은 금액 1,000만 원의 체불 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심리 결과 가배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되고 본안에서요. 이때 후소법원의 결론을 논과 함께 서술하라. 이런 형태가 변호사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어떻게 해서 후소법원의 결론을 논하라. 이렇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은 지금 동일 관계를 연습을 한다. 동일. 그렇다면 여기서 갑이, 이제 지금 본 대로 갑이 을한테,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그죠? 청구 취지에서 1,000만 원 청구를 했죠. 1,000만 원 청구하고, 청구 원인에서는 불법 손배를 구한 거죠. 불법 손배. 그죠? 750조에 구해서, 민법 750조죠. 근데 얘가 패소 확정됐다. 패소 확정. 패소 확정됐죠. 그죠? 이렇게. 그랬는데, 이렇게 억울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을한테, 이제 1,000만 원 똑같은 청구를 하면서, 체불 손배를 한 거죠. 체불 손배. 그죠. 그래서 이제 390조에 기해서, 그죠. 이렇게. 그랬다. 그럼 이거 과연 이 후소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후소법원이 그렇다면은 일단은 여기서 이제 똑같이 하면 첫째 기판력이 발생하냐, 기판력은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본 대로요, 확정된 종국 판결로서, 그죠? 여기서 본 대로 확정됐죠? 판결이. 그 다음에 이건 신급을 끝내는 종국 판결이었죠. 그 다음에 무효인 사정이 없죠. 그래서 유효하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고 확정된 종국이. 그래서 발생은 무효인 판결로 내는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발생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확정된 종국 판결이 유효하다. 이렇게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 기판력이 작용을 하는가 보자. 작용. 똑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주관적 범위에서 작용을 하는가 보자. 주관적. 그럼 아까 본 대로요. 대부분 사례는 이렇게 원고, 갑하고 을이 똑같잖아요. 갑하고 을이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게 거의 90%죠. 그래서 다른 경우는 여기 제3자 다른 경우 이건 218조 변정된 승계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건 따로 공부를 하고 대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주관적 범위에서는 작용을 한다. 그죠? 동일한다. 그래서 주관적 범위 작용한다. 그 다음에 문제는 객관적 범위다. 객관적 범위. 그러면 전수에서는 패소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문에서만 발생을 하고 이유 중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소 발생 범위. 그럼 정확히 보면은 여기서 이제 기판력에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판결 주문이 아까 본 대로 판결에서 주문에서는 청구 기각이 나가겠죠. 청구 기각. 패소했으니까 갑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기각한다. 그리고 이유 중에서는 일단은 어떤 이유가 나왔겠죠. 근데 이유에서는 뭐 거의 저기 사고 사실에서 뭐 과실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겠죠. 과실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왔겠죠. 그래서 그런데 기판력은 주문 판단만 발생하고 이유 중 판단 발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작용하고. 근데 이제 후소에 그것보다 이제 어떻게 작용하느냐. 청구이냐 여기처럼요. 청구가 동일이냐 모순이냐 성결이냐 어떤 걸로 작용하냐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소송물 이론 저기처럼 그렇다면 불법 손배하고 체불 손배가 소송물이 동일하냐 다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랬을 때 소송물 이론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겠죠. 소송물 이론. 소송물 이론에 대해서 판례는 구소송물 이론을 따르고 있죠. 구소송물 그죠? 구자 옛날 구소송물 이론이다. 구소송물 이론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민법을 반영해요. 민법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민법하고 민소법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게 구소송물 이론이에요. 신자가 들어가면 이건 민법을 반영 안 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는데 신소송물은 민법 자체를 반영하고 오직 소송법만 해요. 오직 소송법만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소송법만 가지고 판단해서 신소송물 이론인데 우리는 뭐 이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만 놓으면 되고. 우리 이제 구소송물 이론에서는 민법을 반영하니까는 민법에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소송물은 민법상 독자적인 청구 근거, 독자적인 청구마다 이거 독자적인 청구, 그 다음에 민법상 독자적인 청구, 실제법상 권리라고 그러죠. 실제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다. 권리가 소송물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저께까지 민법 하신 분들은 그래서 예컨대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약정 채권, 법정 채권, 그죠? 법정 채권. 그 다음에 체불. 그 다음에 최대 채취.
그다음에 뭐 양도 연대 보증, 뭐 양도 인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쭉 나오고 그다음에 물청이다. 물청에서는 그러니까 뭐 점유권 주로 이제 점유권에 기해서 그다음에 소유권에 기해서 그다음에 용익담보잖아요. 용익담보 이런 것마다 다 소속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대로 약정채권이다. 그럼 뭐 매매대금이라든지 뭐 임대차라든지 임대차 보증금 청구라든지 도급이라든지 그죠? 소비대차 이런 것마다 다 소속물이 틀리죠. 그래서 법정채권은 741 부당이득, 750 불법손배, 체불은 390, 최대는 404, 채치는 406 이런 식으로 매매는 568, 임대차는 618. 여러분 지금 조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598 이렇게 조문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조문마다. 그래서 소유권도 213, 소유권에 방해배 반환 청구 214, 245 점유시효 취득 등등등 이런 식으로 그 민법상 독자적인 청구 근거, 법적 근거 그것마다 다 소속물이에요. 다 소속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독자 권리 근거 규정, 권리 근거 규정의 독자적인 권리들 이것마다 소속물이 다 틀려요. 그 다 소속물이고 별개 소속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렇다면 지금은 저기 500 그러니까 민법에 507 그러니까 750조 불법 손배하고 그다음에 체불 손배 그러니까는 390조 이거는 완전히 소속물이 틀리죠. 소속물이 틀리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법적 근거가 맞다 소속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문을 잘 모르더라도 일단 체크해놓고 그게 법적 근거가 틀리면 소속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따라서 이건 소속물이 분명히 체불 손배는 구의론에 따르면 동일하지도 않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선결관계도 모순도 아니고요. 그래서 양립 가능하잖아요. 둘 다 성립되니까. 그 다음에 선결관계도 아니에요. 선결관계도 아니라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그래서 일단은 소속물 이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마다 소속물이 다 틀리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동일도 아니고 모순도 아니고 선결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셋 다 아닌 것을 그죠? 셋 다 아니다. 이런 것을 갖다 소속물을 다르다 그래요. 소속물이 다르다. 알았죠?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일도 아니고 모순도 아니고 선결도 아니고 소속물이 다르다고 한다. 소속물이 다르다고 한다. 그렇게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 범위에서는요. 기판력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작용하지 않는다. 않는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범위는 작용하지만 객관적 범위는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시적 범위 이제 그래서 실제로 셋 중에 하나만 모두 작용해서 기판력이 저축되는데 셋 중에 하나만 작용 안 하면 기판력은 작용 안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연습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첫날은 항상 이걸 하니까요. 그래서 시적 범위에서 그럼 후세에서 뭐를 주장했냐면 체불을 주장했잖아요. 체불. 그러면은 이 시적 범위에서 체불 주장을 하는데 차단이 되는지 보는 거예요. 체불을 주장한다. 그죠? 체불 주장. 이게 가능하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시적 범위 판단할 때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전소 후소를 나눠봐야 되는데 지금처럼 기차 사고가 났죠. 기차 사고. 그러면 기차 회사와 기차 이제 750조도 성립되지만 기차 불법으로 750조도 성립할 수 있지만은 기차 사고는 분명히 운송계약 체결하고 기차를 탔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났으니까 운송계약상 체불도 성립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구권 경합 그런 걸 여러분 많이 들었었죠, 그죠? 이렇게 이때 두 개가 발생했죠, 그래서 기차 사고가 새는 순간 청구권 경합으로 갑에게는 불법 손배와 체불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전소에서는 뭐만 주장했냐면 750조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만 불법 손배만 주장하고 체불 손배는 주장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얘만 주장을 하고. 그러나 주장을 할 수는 있었겠죠. 주장은 안 했지만 주장할 수는 있었다. 그죠? 할 수 있었다. 근데 주장 안 했다잖아요. 주장 안 했다. 이렇게 됐죠? 할 수는 있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후소에 가서 이거 주장할 수 있었지만 주장 안 했다. 그걸 갖다가 체불을 여기서 주장하는 거죠. 체불을 주장하는 거죠. 주장한다. 그래서 주장이 가능하냐 여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체불 주장이 그죠? 가부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면은 여기서 이제 시적 범위에서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시적 범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전소 변종 전이죠. 전소 변종 전에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 방법은 차단된다요. 차단된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체불은 전소 변론 종결 전에 주장이 분명히 가능했겠죠. 그죠? 여기 전에 주장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체불 주장은 전소 변종 전에 변론 종결 전에 그죠?
주장이 가능했어요. 주장이 가능했다. 그런데 안 했다잖아요. 그죠? 주장이 가능했다. 그러므로 그런 건 차단된다가 될 수 있어요. 차단된다. 그죠? 차단된다. 따라서 주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차단될 여지가 있는데 예외를 가보면 예외 2에서요. 예외 2에서 전소 변종 전이라도 소속물이 완전히 다르다. 그죠? 소속물이 다르면은 차단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니까는 따라서 여기서 지금 본 대로요. 소속물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속물이 다르다. 동일도 아니고 모순도 아니고 성결도 아니기 때문에 소속물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가능했지만 소속물이 다르다. 소속물이 다르니까 따라서 차단이 안 된다요. 그러니까 차단 안 되니까는 기판력에 안 미친다는 거예요. 전소 기판력이 후소에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연습을 계속 이렇게 해볼 거예요. 주관적, 객관적, 시적 범위.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 나왔을 때는 객관적 범위 간단히 보고요. 이거는 전수 객관적 범위 작용을 안 한다. 따라서 기판력이 안 미친다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자꾸 전체를 연습을 하는 거다. 그래야지 기본이 쓰니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안 미칠 때 법원의 조치는 어떻게 되느냐? 법원의 조치. 법원의 조치는 기판력이 안 미치니까 후소는 적법이에요. 후소는 적법하다. 적법하니까 후소법원은 어떻게 돼요? 후소법원은 본안 판단을 해준다. 본안 판단. 그죠? 본안 판단한다. 본안 판단. 그럼 본안 판단인데 지금 본대로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졌어요? 세 번째 줄에서 보면은 심리결과 갑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안 판단해 보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으니까 무슨 판결 내리면 돼요? 따라서 갑청구 기각을 하면 돼요. 본안 판단에서 청구 기각을 한다.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장 간단한 문제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본 쌓기 좋으니까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적 범위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 이런 게 있어야지 문제를 빨리빨리 풀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기판력 발생 적용 법원에 조치해가지고 좀 요 정도 쓰는 거는 10점에서 이제 그죠 한 10점 100점 이상 나왔을 때 그죠? 이상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이상 나왔을 때는 이렇게 기판력 발생 작용 법원의 측까지 그 정도 답안이 써서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10줄 정도는 쓸 수 있을 테니까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 후수의 결론. 그래서 답안지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도 답안지 쓸 때도요. 그러니까 질문의 답을 쓰는데 질문의 답인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법원의 결론을 써라. 결론을 논과 함께 써라.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처럼요. 먼저 결론을 간단히 언급하고 그 다음에 논거를 써가지고 쭉 논점의 정리든 뭐 문제 소재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쟁점을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논과 함께 써라. 이렇게 쓸 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그냥 법원의 조치 뭐 법원의 판단 논하라. 뭐 법원의 조치 또는 뭐 적법한가 뭐 또는 저기 뭐 이유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는 결론 논거를 하지 말고 바로 이 논점의 정리를 처음부터 해가지고 논점의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논점을 그대로 하고 마지막에서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정해놓으세요. 민법이든 민사소송 뭐 모든 게 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알았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 후소의 결론, 후소 법원의 결론에서는 갑청구 기각이다. 그죠? 그 다음에 논거에서는 거기서 이제 기판력 작용 여부에서 먼저 주관적 범위요. 그래서 거기 사안에게 저기 전후소 당사자는 가불로서 동일하고 전수 기판력이 미친다. 간단히 쓰면 되고 이거는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간단히 쓰고 그다음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그래서 여기도 전수 기판력 발생 범위 그다음에 나번 후수의 기판력의 작용 이렇게 된다면 작용 범위. 그죠? 후수의.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 그래서 아까 본 대로 각정방의 주문에만 발생한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끝부분에 이유중 판단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안에서도 가백의 천만을 이행 청구권이 없던 판단의 기판력 발생하고 이유중 판단인 기차 사고 사실 불법 행위 책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후수의 작용. 그래서 기판력 후소 소속물이 전송 동일 선결, 모순일 때 작용한다. 사안의 경우 판례 구이론에 따른 실체법상 권리 소속물로 본다. 그래, 그 정도만 쓰면 돼요. 구이론, 구소속물 이론, 실체법상 권리 소속물로 본다. 따라서 이 소속물은 다름으로, 다르다는 뜻은 계속 얘기했죠. 다르다는 것은 이게 세 가지가 다 안 된다는 거. 여기 동일, 모순, 선결이 다 안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동일도 아니고 모순도 아니고 선결도 아닌 거 이런 것들을 다르다고 한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후수의 객관적 범위에서 미치지 않는다,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래서 시적 범위에서 차단이요. 사안의 경우에서 사안의 경우는 저기 오른쪽에서요. 원고가문 후수에서 채무불이행 주장, 이는 전소 변종에 주장할 수 있었죠, 분명히. 그러나 구의로 내면 전소 변종 전 사유라도 소속물이 다르므로 후수에서 차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차단되지 않으니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법원의 조치, 구의로 내면 후소 법원은 후소 제의가 전소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또는 전소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으므로, 같은 말이죠. 이렇게 그건 여러분들 하나를 정해서 써놓으세요. 후소 제의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는 전소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하나 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갑청구에 대해서 본안 심리를 해야 된다. 심리 결과 갑청구 이유 없다가 밝혀졌으니 청구 약행한다. 이런 식으로 가장 간단하지만, 그렇죠? 가장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가서 써볼 거다. 그렇죠? 근데 써보면은 의외로 잘 못 써요. 이렇게 간단한 걸 내도 잘 못 써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써서,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래서 이해를 해야, 이 정도도 물 흘러가듯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발생한다, 동일이다, 구이론에 대해서는 소속물이 다르다. 다른 시적 범위에서 전소 변종을 주장할 수 있어서 소속물이 다니까 기판력이 차단 안 된다. 따라서 후소범은 적방과 본안판다. 이런 식으로 쭉 실제 답안지 쓰면 몇 줄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니까. 예, 그런 다음에 이제 524페이지를 보면요. 이제 거기 동일관계 중에 두 번째 거. 사시기출 문제. 항상 얘기했지만 사시기출 문제는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가장 유력해요. 가장 유력해. 사시기출은. 그래서 왜냐면 대부분 문제풀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무부 그 다음에 교수들이 갖고 있는 문제풀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연습을 해둔다. 예,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첫째 줄 A 토지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매매의 소유 등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이 등기 관련 서를 위조하여 등기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에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을에 대한 갑의 말소 등기 청구는 기각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패소 확정됐죠. 그 후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가장 매매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또 을을 상대로 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때 갑의 청구에 대한 후소의 결론을 논과 함께 서술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은 요번에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등기가 돼 있는데, 그죠? 갑에서 을로 소유등이 됐다. 그죠? 이렇게 됐다.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요. 그죠? 노트는 오른쪽에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관계 틀리니까 좀 지워버리고.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렇게 쓰면은요, 이제 청구,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아까 판결 나온다 그랬죠? 판결. 주문하고 이유.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그래서 여기 또 쓰는 게요. 여기는 이제 청구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주문을 쓰고 여기는 이유를 쓰게 돼 있어요. 주문하고 이유. 그다음에 밑에 후소를 청구할 때도 후소 소장에 쓰잖아요. 이렇게 소장. 소장에서는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을 쓰잖아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랬을 때 나눠가지고요. 여기서는 청구 취지를 뒤에다 쓰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앞에다 쓰고, 보통 이렇게 하죠. 보통.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안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여러분의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앞부분은 이유고 뒷부분은 주문이구나. 그래서 이제, 말소하라. 그럼 말소의 등기소는 말소등기. 피고 놓은 거에 말소하라. 그래서 말소등기 청구에 소를 제기, 말소등기에 소를 제기한다. 피고 놓은 거 말소하라. 이렇게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유는 매매가 없다. 그러니까 등기가 위조됐다. 여기에 등기가 위조됐다는 사실. 등기가 위조됐으니까는 매매 사실이 없다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얘가 패소 확정됐어요. 청구기각 패소 확정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기판력은 확정된 종판이 유효하니까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떤 소를 제기했냐면 또 역시 말소등기 소를 제기했죠. 말소등기 하라. 그래서 이건 똑같고 근데 청구원인에서 매매가 무효다. 매매가 무효. 즉 108조. 통정의 부실로서 무효다. 108조 이상의 무효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랬을 때 그게 기판력이 작용하는가 보는 거죠. 그죠? 기판력이 작용하는가. 그럼 주관적 범위는 갑을 동일하다. 그죠? 갑과 을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 본원에서 소속물 이름 보는데 판례 구의론이다. 그럼 민법을 반영한다. 이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은 민법상 독자적인 청구인 거죠. 실제법상 권리보다 소속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전수의 소속물은 뭐고 후수의 소속물은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본 대로 거기에 그 청구 근거는요. 지금 청구 근거는 214조. 그죠? 214조. 말소등기는 소유권에게 방해 배제란 말이에요. 소유권에게 방해 배제. 그죠? 214조죠. 214조다. 그래서 따라서 이 독자인 청구의 전소의 소속물. 전소의 소속물은 뭐냐? 그 전소의 소속물은 214조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로서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로서 말소등기 청구권이다. 방해 배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 그럼 후세 소속물은 뭐냐? 후세 소속물도 뭐예요? 저기서 전소는 등기 위조고 후소는 매매가 무효라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이것도 214조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결론은 214조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속물이 동일해요. 동일. 이거는 아죠. 전소속물, 후소속물이 동일해. 그래서 법적 근거를 잘 판단해야 돼요. 법적 근거를. 그렇게 하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소속물이 214조 소유권에게 방해 배제고 여기도 214 소유권에게 방해 배제니까 이게 똑같잖아요. 똑같고 다만 등기를 위조했다. 매매가 무효다. 이런 게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한 개의 소속물 한 개의 소속물을 이유 있게 하는 모든 소송 자료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갖다가 공격 방법이라고 그래요. 공격 방법. 원고가 공격 방법. 그죠? 원고는 공격하고 피고는 방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게 하는 모든 소송 자료는 방어 방법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공격 방법, 방어 방법 이렇게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소송물은 여기선 동일하단 말이에요. 소송물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공격 방법만 차이가 있는 거죠. 공격 방법만 차이가 있다. 그랬을 때 공격 방법 차이는 소송물에 영향을 안 줘요. 공격 방법의 차이는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데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이거를 기억할 것. 그래서 소송물은 동일하고 공격 방법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그래서 이건 소송물이 동일해요. 이건 청구 동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청구 동일로 작용한다. 청구 동일로 객관적 범위에서 작용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작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대로 여기서 동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동일로 작용한다. 그러면 시적 범위에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번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시적 범위에서 그렇다면은 뭐를 주장했냐면 전세 매매 무효를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갑과 을이 매매가 있었을 것이고 그럼 전소고 후소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전소 변론 종결 전이죠. 그럼 전소에서 이때 전소 분명 소재기 전에 매매가 있겠죠. 이건 등기가 위조됐다는 것은 매매가 없다는 주장이고 그 다음에 을은 그렇게 해서 매매가 없다고 주장을 했을 거고 또 그렇다면 을은 전소에서 매매가 무효라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때 그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할 수 있었다. 근데 안 했잖아요.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죠. 안 해서 후수해서 하는 거죠. 후수해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시적 범위에서 그러면은 매매가 무효라는 주장은 이건 전소 변종 전에 그죠? 전소 변론 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그죠? 할 수 있었겠죠. 그죠? 여기서는 했다는 건 안 나타나지만 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 무효라는 건 피고가 하는 거니까 방어 방법이란 말이에요. 방어 방법. 피고가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방어 방법이다. 이렇게요. 따라서 이거는 전소에서 여기는 차단이요. 그래서 전소 변종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 방어 방법이죠. 공격 방어 방법 차단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방어 방법은 차단된다요. 차단된다. 이렇게 차단되면 지금 본 대로요. 주관적 범위에서도 작용하고 객관적 범위에서 작용하고 시적 범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이 돼요. 차단이 되면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후소에 미친다. 또는 후소는 전소 기판력이 저촉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럼 미친다. 그랬을 때 그럼 법원의 조치는 뭐냐? 법원의 조치는 지금 동일로 작용하잖아요. 동일로. 아까 동일로 작용한다. 그죠? 동일로 작용하면은 모순금지설로 간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패소 확정된 자가 또 했죠. 그래서 패소 확정된 자가 또 했단 말이에요. 그죠? 내 방어 방법이 아니라 등기 보이니까 잘못 말했네요. 의뢰하는 게 아니라 갑의했죠. 갑의했으니까 이건 방어 방법이 아니라 공격 방법이 되겠죠. 지금
지금 금방 해놓고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여기서 공격 방법, 그죠? 원고가 등기 위조했다, 매매 무효라고 주장하니까 공격 방법이죠. 그래서 전소변 전에 주장하셨던 공격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차단된다, 그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렇게 법원에 좋지. 그렇다면 청구 동일로 작용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전소 패소 확정됐죠. 패소 확정된 내가 또 수소를 제기했으니까 기판례 모순금지 작용에 의해서 청구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판례 모순금지설에 따르면 후소법원은 청구 기각을 해야 된다. 기판력에 미친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해야 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건 사실이 줄 문제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많으니까 기억해둘 것.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 동일은 이렇게 소속물의 차이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속물의 차이는 청구 동일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후세 결론을 쓰고요. 청구기가 간다. 그 다음에 논 거에서 먼저 기판력의 작용, 그 다음에 주관적 범위 동일하다. 밑에 다 객관적 범위, 반가를 말소 등기 소속물. 이걸 판례를 암기하면 되겠죠. 판례는 오른쪽 구일은 실제법상 권리를 소속물로 본다. 그거만요. 그러므로 소유 등 말소의 소속물은 소유권의 방해배제. 214조도 될 수 있으면 언급할 수 있도록. 210 소유권의 방해배제로 무효로 동일하고, 그 다음에 무효 원인이 무엇을 주장하든 소속물 한 개 동일하고, 그 다음에 개개의 무효는 공격 방법의 차이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죠? 이렇게. 따라 사안에서는 따라서 소속물이 동일하다. 그 다음에 시적 범위 차단료 쓰고 사안의 경우 거기서 가분 후수에서 매매 경우 가장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전소 변동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 방법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므로 후수에서 차단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기판료 저촉됐을 때 법원은 전소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후수 법원은 청구 기각한다. 그래서 모순금지사. 그죠? 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아주 최대한 간략하게 써놨으니까 그 정도 정리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까지 해서 소속물 동일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좀 쉬면서 이거를 한번 여기까지 암기를 해볼 수 있도록 여기까지요. 기본 이론을. 그래서 동일 파트에서 이렇게 쓰는 방식도 체크해보고요. 그래서 지우지 말고요. 칠판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다시 진행할 거니까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시다.